네.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초대해 주셔서 저를 바보로 만들어 주셔서 네, 너무나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컨셉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반도체 네. 칩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그 피디님 반도체 뭔지 아세요? 전기가 반만 통하는. 네, 딱 그거예요. 반도체에서 반만 통하는 데서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네. 근데 왜 반만 통하는 게 중요할까요?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 반도체 역할이 그거예요. 전기를 껐다가 켰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도체 같은 것들, 금속 같은 애들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반만 흐르니까 그걸 껐다가 네. 켰다가 할 수 네. 있게끔? 이게 물론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정확한 정의로 따진다면 에너지 밴드 갭이 어느 정도 된 애들인데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예술 작품이 반도체라고. 예를 들어서 그 그림 그리실 때 제일 정교하게 그릴 때 어떻게 하세요? 정밀하게 그리실 때? 줌인해서 이렇게 당겨서 하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얇아도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게 못 그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리면 할 수도 있죠. 머리카락 두께가 보통 보면 10에 마이너스 6m래요. 보통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하나의 회로가 10에 마이너스 9m로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얇은 세계를 그리고 나노미터 세계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예술 작품이 반도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혹시 반도체가 뭘로 만들까요? 원료. 광물. 모래. 모래? 네. 실리콘이 이제 모래거든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실리콘으로 네. 반도체를 만드는구나. 반도체는 크게 8대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사진 공정, 식각 공정, 뭐 방막 공정 이렇게 말하지 말까요? 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8개의 공정을 통해서 패키징까지 끝내서 만들어지는데 8개 공정 계속해서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이제 굉장히 정교해지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도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 왜 동의할 수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제일 예전 100년 전에 이제 SF 작가들이 소설 쓸 때 네. 별의 빛으로 뭐 검을 만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애니메이션이든 만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크리스 밀러라고 네. 이제 치버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SF 작가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가 저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데 100년 전의 작가들조차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반도체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반도체 산업이? 미국이 뭔가 큰 부품을 만들 것 같고 조립해서 만들 것 같고 네. 한국은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약간 반대예요. 오히려 한국이 반도체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게.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또 이제 머리 쓰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가 말씀하셨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는데 그게 미국의 인텔, 뭐 마이크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 이렇게 있는데 TSMC랑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장비 같은 걸 더 잘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 장비를 통해서 반도체를 더 제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기업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기 ASML 있잖아요. 네. 아까 그 ASMR 아니라고 했었는데 안다고 제가 너무 잘 알죠 ASMR이라고 했는데 ASMR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ASMR은 들어봤는데 네. L은 못 들어봤어요. 중국이 막 반도체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반도체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이랑 대만이 잘해요. 근데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건 미국이 제일 잘해요. 디자인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칩 설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적인 설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는 거네요? 네, 그걸 미국이 제일 잘해요. 근데 뭐 포크레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시멘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일본이랑 또 네덜란드가 잘해요. 독일도 잘하고. 근데 저 ASML이라는 데서 만드는 장비 중에 하나가 EUV라는 걸 만드는데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반도체를 그릴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되게 나노미터 단위잖아요.
되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정교하게 그림을 잉크로 그릴 수 없잖아요. 빛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정교한 빛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곳, ASML. 그래서 저기 장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냥 딱 러프하게 딱 느꼈을 때 네. ASML에서 만든 EOV라는 장비 네. 한 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한 대 10억? 10억? 2천억. 와. 2천억 정도에 한 대가. 오. 근데 요새 나오는 하이 NA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얘는 한 대에 5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릴 때 반포자이라고 아세요? 반포도 알고 네. 자이도 아니까 있겠죠. 커뮤니티에서 밈처럼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반포자이. 반포자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 한 대로 160대를 살 수 있다고. 그 장비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반포자이를 두 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반포자이 선택하죠. 내가 저거 얻어서 뭐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 소자가 사람들이 사실 국뽕이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소재를 통해서 만든 소자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소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분자는 알겠는데 밀가루가 있어요. 네. 밀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소금빵도 만들 수 있고 크루아상도 만들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빵들을 만들려면 이제 생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생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생지가 소자. 그 생지가 소자예요. 그 소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잘 나가는 소자. 네, 모스펫이에요. 모스펫이란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생지예요. 소자를 처음 들어보셨어요, 진짜? 소자는 아는데 소자는 그래서 내 영상이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전하 소자. 이 생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모스펫이에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뭐라는 거야? 이게 모양도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도핑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전자제품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강대원 박사라고.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네.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만들었어요. 후로 제일 맛있는 생지를 만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분 후로? 다양한 이제 소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다양한 생지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도 제일 널리 쓰이고 있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모스펫이거든요. 모스펫이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책에도 적어놨었는데, 잭 킬비라는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대원 박사가 개발한 모스펫이 없었다면, 내 연구도 없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기본 시초를 만든 네, 기본 시초를 만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약간 국뽕인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학술대회가 반도체 학술대회. 반도체 학술대회. 네. 거기에 강대원 상이 있어요. 한 해에 가장 반도체 연구에서 이제 빛낸 사람한테 주는 상이 바로 강대원 상이라고 이런 걸 줄 정도였죠. 아까. 사실 예전에 1983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렇게 이끌어난 게 누군가는 또 삼성 얘기라고 삼성 빤다고 욕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님이 한국에 처음에 반도체를 발전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1983년도에 이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도 이제 반도체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뭐 이유 같은 거 칼럼도 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웃긴 말이 되었네요. 이병철 회장이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IBM에도 견학 갔는데 우리나라는 막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 같은 거. 근데 그 IBM에서는 사진을 막 찍어도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병철이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IBM 직원이 뭐 사진을 찍어도 보는 것만으로는 따라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다 자극을 받고 돌아와서 한국 정부한테 그때 돈을 4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국의 하이테크 반도체는 차고에서 태어난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아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반도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요. 네네.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중동에서는 석유가 이제 경제 원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료는 반도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젊은 부자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젊은 부자 도시? 네. 분당? 분당? 왜요? IT 회사나 뭐 게임 회사나 다들 그쪽으로 몰려 있어서 아무래도 정답이 화성시래요. 화성시. 네. 왜일까요? 반도체 산업이 뭐가 있나요? 거기에? 거기 삼성이 있거든요.
아. 혹시 유진님이 이제 미국 가신 지 한 10년 정도 넘으셨잖아요. 네네. 10년 전에 화성하면 어떤 이미지였어요, 혹시? 살인의 추억? 저도 이제 그렇게 막 부자 도시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성이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컸잖아요. 화성에서 나오는 지역 내 총 생산이 1년에 81조 원이래요. 전혀 몰랐어요. 전국 1위. 그리고 화성이 평균 나이가 38.8세. 근데 반도체 때문이래. 이게 삼성전자가 동탄에 있고 또 그쪽에 다 라인을 구축해놨으니까. 약간 네. 캘리포니아로 치면 네. 지금 LA에서도 네. 되게 갑자기 부자 동네로 급상승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요? 구글이랑 그 아마존이 네. 그쪽에 새로 회사를 생기면서 잉글우드라는 지역이 잉글우드요? 있는데 그거 원래 좀 원래 좀 못 살던 네. 되게 못 살던 동네였는데 네. 거기가 확 성장을 그쪽으로 IT 진짜요? 쪽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잉글우드를 지나가 봤는데 옛날에는 네. 진짜 지나갈 수 없는 약간 네. 캄튼이랑 비슷한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하나가 도시 하나를 이제 거의 먹여 살리는 정도고 네. 실제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평택 같은 데 하면 미군 기지 있고 약간 좀 들판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맞아요. 느낌.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평택에 잘 잡하면서 부항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이거 너무 삼성만 칭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SK하이닉스도 칭찬하면 네. SK하이닉스 공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LA? 예? LA요? 이천에 있거든요. 이천. 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선배가 이천 출신이었는데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천의 쌀은 반도체라고. SK하이닉스 나오니까. 그 이천이 원래 쌀이 유명한 네. 거였죠. 그 물론 쌀 그것도 유명하지만 반도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남 이런 데는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업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포진해 있지만 반도체 같은 제조업들은 이걸 공장을 좀, 지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지역을 살리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좀 유망한 산업이죠. 근데 인텔 같은 경우도 포틀랜드에 있잖아요. 인텔은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본사요. 본사 자체는 네. 포틀랜드에. 미국에서도 약간 막 도심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LA는 네.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게 세금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포틀랜드나 시애틀로 많이 IT 네. 회사들이 그때 많이 갔던 게 세금이 훨씬 낮고 다시 본론 들어서 제 폰 좀 주시겠어요? 반도체가 스위칭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안에도 애플이 자랑하는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반도체 안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펫에서 얘가 트랜지스터예요. 반도체 칩이 별로 안 크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칩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한 요만할 거예요. 3 곱하기 3이나 2 곱하기 3 정도일 텐데 요만할 거예요, 실제로. 네. 여기 안에 모스펫 같은 게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수억 개. 찍으셨죠? 맞나 보네. 네, 맞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맞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전기가 들어왔는지 않는 이런 것들 구분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고 저장을 해요, 데이터를. 기본적인 원리가 사실 그래요. 반도체가 크게 종류별로 따지면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메모리랑 시스템으로 나뉘어요.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이름만 들어보면? 메모리는 네. 그 저장을 하는 공간이고 네.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읽는 역할. 오, 네, 되게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메모리랑 비메모리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현업자들 사이에서는 비메모리라고 하면 물매 맞아요. 비메모리라고 하면 물매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양화, 비동양화로 구분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예. 그럼 비동양화는 사람이 기분 엄청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비동양화라고? 예. 그 동양화가 다른- 디폴트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어요. 아, 신기하다. 물론 한국식 표현으로.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예요. 뭐 예를 들어서 램이라던가 램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SSD, 네. 여기 뭐 이건 플래시 메모리로 기반 돌린 거긴 한데 얘는 이제 CPU, AP,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 요런 애들이 들어보기만 이렇게. 했지 뭔지 몰라. 예,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들, 네. 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들. 우리나라가 이거 두 개 중에 뭘 잘할 것 같으세요? 아까 말한 걸로 해서 들어봤을 때는 네. 메모리를 잘할 것 같아. 미국이 시스템을 잘 만들 것 같고 왜요? 아까 설명하기로는 미국이 디자인 설계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오. 시스템을 잘 만들 것 같고 네. 한국은 메모리를 잘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에요. 전 세계 메모리를 대한민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 잡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다 잡고 있고
다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진짜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한다는 건 좀 오바긴 한데 잘 못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분야가 진짜 확실히 다른가 봐요. 왜요? 그림쟁이들도 네. 한 스타일을 잘하면 이 스타일들도 잘하고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면 구분이 확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스페셜하게 하면은 이거는 좀 덜 못하게 된다는. 예전에 우리나라 산업 특이한 점이라 해야 될까요? 현업자들 중에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시스템보다는 좀 단순한 구조들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공장 비싼 거 하나 지어놓으면 이제 못 들어요. 이미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빨리빨리 했어야 됐으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얘는 좀 단순한 구조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기 빨리. 좋았고 네. 얘는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거니까 네. 더 다른 네. 오랜 나라에서. 기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네. 한국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쟤 뭐야 왜 튀어? 약간 네.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다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 하는. 맞아요. 그래 너 그냥 생각하는구나. 뭔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문화적으로 조금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데 누가 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스타트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네.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잘 만들 것 같은. 네. 최근에 1,300억 투자 유치하셨던 리벨리온이라고 박성현 대표님, 또 이제 거의 900억인가 1,000억인가 유치하셨던 필요사의 백준호 대표님, 두 분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 하고 계신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냐고. 최고를 찍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미국 출신 아니기 때문에 네. 답을 할 수 없지만 뭔가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이 몇 % 정도 차지할 것 같으세요? 한 90%? 그러면 얘가 한 10%? 네. 이게 25% 정도거든요. 20에서 25%? 이게 메모리예요. 시스템이 거의 다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시장을 파이만 지배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1에서 2% 정도 아. 되게 낮아요. 노트북 좋은 거 쓰시잖아요. 네. 여기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 들어간 거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잖아요. CPU 같은 것들도 인텔 아니면 AMD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네. 현업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해외에서는 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과학적으로도 뭐든 간에 지원도 줄고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원도 줄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미국이랑 중국 간에 경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반도체도 많이 수출을 하고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투자하지 마 라고 돼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들이 좀 더 키워주려는 욕심도 그렇죠.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